저는 어제 국민들께 하신 윤석열 대통령님의 말씀이 국민들을 위한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필수 의료를 해결한다면서 의사들을 악마화해서 오로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다라는 생각밖에는 없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아들은 병역 기피를 하면서 미국 대학 비싼 유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고도 국민 건강은 도외시한 채 관료들이 입맛에만 맞는 정부 청부 용역을 몇십 년간 해서 우리나라 가계 평균 자산의 7.7배나 되는 33억이나 되는 큰 돈을 모으고 이제는 더 큰 이권을 챙기기 위해 국회로 간 김용 같은 폴리페서들이 대통령을 망치고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건 포장지만 요란하게 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들 뿐입니다. 이것을 개혁이라고 포장해서 국민들과 의사들을 갈라놓고 있고 정작 위험은 대통령께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민수와 김윤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를 넣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수수깡을 넣겠다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은 몇십 년간을 의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루어 놓은 다른 나라들이 놀라워하는 세계적인 의료 시스템 자체가 철저히 붕괴되어 전 국민의 생명을 크게 위협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 번 붕괴된 인프라는 몇십 년간은 절대로 복구하지 못합니다. 박민수와 김윤희 국민들과 대통령을 속여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병도 치료 못하냐라는 한탄이 국민들로부터 나올 때 그때 원망을 들을 사람은 박민수와 김윤희 아니라 대통령께서 온갖 책임을 뒤집어 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사직 전공의들은 본인 아이 먹일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차관과 김윤희 준 모욕으로 인해 생명 살리는 금지는 없어졌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교수님들은 정말 죽을 것만큼 힘들다고 하시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건강과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하기 위해 쉬기로 하셨습니다. 환자들은 병이 진행되는 것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국민들은 너무나도 큰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부디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 국정을 책임지시는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4만 의사들이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전공의, 교수님들, 개원의, 봉직의 선생님들과 함께 필수 의료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겠습니다. 의료 현장의 전문가로서 분명하게 필수 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와 김윤희 대통령을 속여 진행해왔던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 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시고 나오실 때 성공한 대통령,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준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게 미력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부디 오늘이라도 국민들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리셔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고 지목되시면 소속사만 말씀해 주신 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의료계는 이제 통일된 안이 없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는 개원가 단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변함없이 통일된 안으로 원점 재논의를 말해 왔었죠. 지금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뿐일 뿐 통일된 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백지 상태로 만나서 대화할 용의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달라서 좀 착오가 있으신 듯하고요. 아마도 변호사들 단체인 대한변협과 조금 이제 같은 단체 성격으로 착오를 일으키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네. 네, 저 동아일보 여근호 기자입니다. 우선 이렇게 브리핑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오늘 탄원서 제출하시면서 근거자료 3개를, 참고자료 3개를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의사수급 분과위원회, 일본의 의사수급 분과위원회랑 거기서 증언 결정한 관련 자료 3개를 제출하셨다 했는데 그게 각각 어떤 자료 3건을 제출하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오늘 의료개혁 특위 2차 회의가 열리는데 아직까지 의협 측에서는 관련 회의에 참여할 용의가 없으신 건지, 그리고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번에 이 협의체 구성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추가 제기 예정인 소송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일단 굉장히 많은 걸 물어보셔가지고 좀 적어야 될 것 같고요. 법제사님 안 내려오셨죠? 내려오시라고 그러고요. 오늘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법제이사님이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뭘 물어보셨죠? 네, 일단 2가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의료개혁 특위가 2차 회의가 열리는데 네. 아직까지 의협 측에서는 참여할 용의가 전혀 없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걸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의료개혁 특위는 아시다시피 지금 구성 자체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인을 정의를 하고 있죠.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의료인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에서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면허받지 않는
그 의료 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무면허 의료 행위는 처벌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필수 의료의 위기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뭐 분명히 보건복지부 입김이 들어가서 그 만든 멤버 구성인 거는 다 아실 겁니다. 뭐 비슷한 구성으로 건정심도 있고 보정심도 마찬가지고 무슨 돌려막기도 아니고 그 인사가 또 거기에 들어가고 그 모양이죠. 근데 왜 지금 필수 의료라는 것은 주로 소아과는 이 의료 대란에 오히려 큰 영향이 별로 없거든요. 왜 큰 영향이 없냐면 아예 레지던트가 없어요. 대학병원에. 이미 제가 3월 29일 날 의협에서 국민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소아과는 폐과다. 폐과 단계다. 애들이 서울 시내에서조차 갈 병원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애들이 정말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 2병원밖에 없습니다. 서울대병원하고 서울아산병원 2병원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손자라도 거기 가서 한없이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 언제 무너질까요? 전국에서 다 몰리고 있는데 외과 역시 무너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흉부외과요? 왜 흉부외과 의사들이 심장수술하고 폐 관련 수술하고 폐암 수술 안 하고 왜 다른 일을 할까요? 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4배가 신경외과 의사가 많은데 뇌수술을 하는 의사는 하나도 없을까요? 필수 의료는 이미 현장에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상황을 제일 잘 알아서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의사들의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귀를 열어놓고 듣지 않고 폴립해서 김희훈 국회로 가서 자기 목적을 성취했죠. 지금도 자기가 무슨 뭘 하겠다라고 환자 한 명 의사 면허 다음에 환자 한 명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온갖 선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차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대부분 복지부 출입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주변에 어떤 말 하고 다니는지 잘 아시죠? 이 사람은 국민들 생명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대한민국 의료가 나락으로 가거나 말거나 본인이 의사들 악마화해가지고 장관 되겠다라는 일념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기자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이 사람은? 장관 경력 가지고 로펌 가서 대우받고 이번에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하시는 분처럼 유관단체 가가지고 또 대우받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 가서 꿀 빨고 그러겠죠? 또 운 좋으면 공단 이사장 할 수도 있고 잘하면 또 국회의원들 할 수 있고 과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좌우되는 게 맞는가? 국민들이 정말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말 이제는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개혁 특위는 치과의사, 한의사, 소비자 연맹, 의사 뺨 맞아도 괜찮다는 환자단체 연합회 안기종 씨 몇십 년간 그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뭘로 먹고 사나 걱정되는 안기종 씨, 이런 사람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의료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전공의, 교수님들, 개원이들, 봉직이들 다 아우르는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그분들이 다 같이 멤버로 들어가는 진정한 의료개혁 특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뿐인 보건복지부 그 차관이 의료계를 전체 아우르지를 못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말을 들어야 돼서 이 사람들을 위원회에 포함시켰다라는 그 허울뿐인 거수기 위원회가 아니라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의료개혁 특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전공의협의회, 그리고 대한의학회에서는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의료개혁을 이루고 국민들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고 그런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면 가장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의사들한테 한번 맡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환자 목숨 경시하는 의사 선생님들 봤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저희 법제이사님께서는 지금 다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저희 의사수급분과위원회 일본에서 하는 것이 어떤 이제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증원이나 의대 정원을 조절하는지에 관해서 저희가 설명한 자료들 제출했고 이제 별도 자료로 기자님들에게는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제가 지금 마이크를 미리 받았어가지고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저 MBN의 신용수입니다. 아까 전에 그 기자회견문에서 의료 현장의 전문가로서 분명하게 필수 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부분이 의협 자체에서 기구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논의단체를 만드시겠다라는 성격으로 말씀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회장님이나 의료계에서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론이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는 거는 국민들이 의사단체를 전문가 집단인 걸 인정을 하지만 또한 이익단체의 성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건데, 그러면 의협에서 이런 방안들을 말씀하실 때 의협에서 우리가 이거 충분히 중립성을 지켰다, 물론 견제 발음하는 부분을 마련했지만 이것이 맞다라고 다른 분들도 판단한 거다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국민들을 조금 더 의협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설득하실 건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라고요? 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필수 의료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데 그게 의협 자체에서 위원회나 특위처럼 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는 건지, 만약 그렇다면 그런 의견들을 국민들이 더 납득하실 수 있도록 의료계 외에 어떤 또 중립성을 확보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의사는 돈 밝히는 의사고, 일본 의사는 돈 안 밝히는 의사고, 미국 의사는 돈 안 밝히는 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기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대표적인 김윤과 박민수가 하는 짓입니다. 의사들이 4억씩 번다라고 그랬죠? 김윤이 그랬습니다. 의사들이 1년에 4억씩 번다. 그거 의사들이 메디게이트 뉴스라는 구직 대표 사이트에서 김윤이 일정 기간 동안 구직 광고를 검색을 해봤대요. 그 중에 제일 높은 연봉을 의사들이 전부 4억씩 버는 것처럼 선동한 대표적인 통계 왜곡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나쁜 겁니다. 대국민 사기질을 학자라는 자가 서슴지 않고 속여왔죠? 몇십 년간을.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결과가? 의사들과 환자들의 신뢰관계는 완전히 부서졌죠? 대학병원에서 폐의식 하던 분들, 그리고 멀리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내가 이 환자를 놓칠까, 멀리 살지도 못하고 1년 내내 아침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환자가 왔다라고 하면 언제 어떤 시간에도 병원에 가서 환자를 구하던 선생님들, 교수님들, 지금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더 이상 직업적 긍지를 못 느껴서 그만두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게 김윤과 박민수가 국민들과 의사들을 갈라놓는 선동에 의해서 우리가 의료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통계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자들의 말을 듣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지금도 오늘 밤에도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집에 애는 아버지 얼굴을 못 봐가지고 아빠랑 사이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응급 환자가 왔다라고 하면 오늘도 그 환자 살리려고 가는, 환자가 잘못됐을 때 소송을 수십억대 소송을 수없이 갖고 계시는 그분들 말을 듣는 게 맞습니까?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라포르시안 손은식입니다. 두 개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의대정원 증원 관련해서 이제 보정심에서는 회의록이 없다라고 하고 교육부도 이제 그 배정인 회의록에 대한 작성 의무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근거가 될지 안 될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일단 그런 입장인데 의협은 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그 보물의료계 협의체 질의를 하신 기자분이 계셔서 여쭤보는데, 지금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내부 공지에서 뭐 그런 논의가 없었다, 그리고 또 회장님의 어떤 뭐 이렇게 행보를 좀 우려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전협과 의협의 어떤 지금 사태에서의 뭐 결속력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계속 논의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대전역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전 그 전공의들이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2020년 투쟁이 있었죠. 2020년 투쟁에서 그 당시에 투쟁을 잘 마무리했었어야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공의 협의 회장이 말을 여러 번 바꾼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 전공의 협의 회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책임을 그 당시 대한의사협회장이던 최대집 회장한테 떠넘긴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최 회장이 좀 더 살폈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합의를 하지 말라라는 그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그 요구를 뿌리치고 가서 도장을 찍은 점, 그리고 적진에 남아있는 학생들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심지어 본사 학생들은 일부는 국시를 보고 일부는 국시를 못 보기도 했습니다. 뭐 굉장한 큰 피해였죠. 뭐 그 당시에 저는 소아청소년과 회장으로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라는 피해 학생들 그리고 피해 학부모들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제 힘이 못 미쳐서 못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당시에 학생들이 지금은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전공의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건 박단 위원장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공의들의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기다려줘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진심을 다하면 박단 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들도 제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정심 회의록 등이요. 저희가 일본 의사수급 분과회의 그 회의록을 이제 검토해가지고 오늘 국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법원에 서울고등법원에 제출을 했는데요. 누가 어떤 위원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다라는 자료가 일일이 있습니다.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누누이 얘기해 왔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자료가 없다. 그러다가 자료가 있는 것도 같다. 자료가 있으니 내겠다. 발언록이나 자료 회의록은 회의 당시에 작성이 돼가지고 그 회의에 참여했던 당사자들한테 이미 다 회람이 되고 이게 맞습니다라고 공개가 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게 자기들 발등에 불, 얼마나 행정이라는 것을 형편없이 진행을 하겠다라는 상황이 되니까 어진동 복지부 공무원들
밤샘 야근시키면서 이제야 회의록이랍시고 작성해서 법원에 내야 하는 항목이 아니고요.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이 논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나, 얼마나 한심한 짓들을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해왔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보건복지부 차관의 경질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사람은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예. 안녕하세요. 시사저널의 정윤경 기자입니다. 어제 회장님께서 SNS에 소말리아 의대생 졸업사진 올리시면서 커밍순이라는 글을 게시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의사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은 어떠신지, 삭제하신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사과드립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전공의들 도와주는 일을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아시겠지만 새벽 2시까지도 제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아마 기사 내용이 2009년인가 그렇죠? 2018년이든가 뭐 하여간 되게 오래된 몇 년 전에 이제 그 올라온 기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 단톡방에 오른 걸 그 큰 생각 없이 제 SNS에 올린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중앙일보 최선 기자인데요. 이거 입장 보시면 계속 대통령한테 결단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결단인지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고, 외국의사 관련해서도 오늘 이제 중대본에서 총리님이 문제 없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관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총리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국민을 진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이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 함부로 하시는 말씀들이 의료 현장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들을 함부로 하시는 거고요. 국민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반증하는 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그런 국민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말씀을 하실 거면 오늘이라도 당장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장 사퇴를 요구합니다. 총리님에 대해서는. 그리고 처음에 뭐였죠?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 큰 결단. 결단을 내려달라 네. 결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실이죠. 의사들도 힘듭니다. 의사들이 가장 즐거운 일은 뭐냐면 내가 일하는 힘든 환자를 내가 살렸다라는 그런 보람 느낄 때가 가장 긍지를 느낄 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고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을 타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강대강 대치로 가지 말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오늘이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결단을 내려달라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정신교 기자입니다. 해외 의사를 지금 국내에 들여오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을 좀 먼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공의들을 돕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뭐 실제로 어떤 뭐 어느 정도의 전공의들이 좀 도움 요청을 했고 어떻게 지원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가 해외 의사 수입권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해외 의사 수입권은 기존에도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정부에서 인정한 인증 대학들이 있습니다. 해외 의대, 뭐 헝가리 의대도 있고 우즈베키스탄 의대도 있고 이런저런 의대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한마디로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국가고시도 통과 확률이 재수, 삼수 해서도 33%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많이 우리 회원들이 보고 어땠다라는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과연 그분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할 때 만약에 그런 분들한테 본인 부모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느냐? 저희 부모님이라면 절대로 못 맡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체부 고위공무원 온갖 백 써가지고 복지부 공무원이 어렌지 해줘가지고 일사천리로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아산병원 통해서 입원해가지고 시술 받았죠. 이게 지금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명백하게 안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질적으로 검증이 안 된 의사들을 수입을 해오겠다라는, 그리고 아무 문제도 없겠다라는 태도는 자기들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같은 큰 병원 가서 언제든 치료받을 수 있다. 국민들은 나는 모르겠다. 니들이 치료받다가 죽는 거는 니네 그런 안이한 의식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총일한 자가, 하물며 총일한 자가, 하물며 보건복지부 차관이란 자가 국민들한테 버젓이 하고 있다라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두 번째는 전공의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수도 없이 눈물 나는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도 있었냐면 인턴을 했는데 이 사람은 또 다른 과도 아니고 수학과를 지원을 했대요. 작년에 제가 수학과 하면 굶어 죽으니까 수학과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런데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졌대요. 아버지는 다리가 크게 다쳐가지고 다리에 핀을 박았고,
갑자기 빚이 몇 억대로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사직을 해가지고 정말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태가 아니라도 그만두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빼주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집안에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집에서 최저시급 받으면서 여태 일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전공의는 너무 정신적인 충격도 크고 결손 가정인데 어머니도 또 역시 힘든 상황이고 본인이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될 상황인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한계 상황이다. 이런 호소를 하는 분들. 그리고 애를 키우는데 애 먹일 돈이 없다. 조금이라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어떤 다른 사업보다도 전공이 도와주는 사업을 역점을 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분들한테 긴급하게 지원을 해드릴 생각이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사안입니다. 이건 정부가 주장하는 파업 교사도 아닌 것이고 인도주의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과연 정부가 전번에 저를 말도 안 되는 혐의로 고발을 했던 것처럼 파업 이 전공의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파업교사 혐의로 또 문제를 삼고 면허를 뺏거나 감옥에 가두겠다라고 하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회장님 인터뷰 좀 전에 해주신 거에 외국 의사 수입과 관련돼서 간단히 제가 어저께 관련돼서 또 제 인터뷰도 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의사협회 총무 및 보험이사 최안나입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부 우리나라에 좀 부유한 자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의대 입시를 실패하고 실제로 우회하는 방법으로 기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헝가리 의대든 가서 하고 와서 여기 국시를 보고 의사를 했던 있죠. 다 아시는데 사실은 그분들도 여기 와서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의사 국가고시, 우리나라에서 정규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거의 100% 가까이, 97, 8% 가까이 우리 국가 의사 면허를 따지만 그렇게 외국에서 그렇게 우회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합격률이 30% 내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도 어떻게 지금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복지부에서는 제대로 파악도 안 돼 있다는 게 어제 MBN에서 나온 기사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의사가 없습니까? 멀쩡히 현장에서 일 잘할 수 있고 잘 트레이닝 받아왔던 그 훌륭한 우리 전공의들을 일터에서 내쫓아서 이 보건의료 심각 단계를 만든 게 정부인데 그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회장님께서 얘기하신 백지 상태에서 원점 재검토라고 전 의료계가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귀 닫고 지금 외국에서 면허만 있으면 들어와서 그동안 여기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하려면 통과해야 되는 그 절차, 그 시험 또 무시하고 그냥 의료 활동하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이게 국민 생명을 위한다는, 그러니까 회장님께서는 총리 당장 사퇴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부가
이번 사태를 일으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지르고 보고 의협, 우리 전공의들, 학생들 대상으로 니네 말 안 들으면 잡아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거는 박민수 차관이 의사들 다 없어지면은 전세기로 날르겠다? 얘 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역사에 남을 망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헝가리 의대나 우즈베키스탄 의대나 외국에 있는 대학 자체를 문제가 있다고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취지는 여기서 그 의과대학을 가서 원래 정규 의사가 되는 과정이 안 돼서 우회하는 방법의 일부의 그런 문제. 사실 이번에 복지부가 그런 식으로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돈은 있고 의사는 만들고 싶은데 국내 대학이 안 돼? 그럼 그 우회한 방법으로 했던 분들 그동안 봐야 됐던 그 합격률 30%의 의사 시험 안 보고도 바로 지금 현장에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도대체 어느 집 자제를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정대 용서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일반적으로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일반적인 외국 대학의 의료 과정 저희는 충분히 그 나라에 맞춰서 그 나라 의료 현실에 맞춰서 제대로 교육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하지만 어느 대학도 의과대학만 나왔다고 해서 환자 생명을 맡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당연히 통과해야 되는 자격시험과 트레이닝을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고 지금 그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교육체계,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전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그렇게 우수하게 트레이닝 받고 있다가 도저히 이 나라에서는 미래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우리 전공의들, 의대생들을 하루빨리 제자리로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그것도 정책이라고 계속 국민들한테 내고 하는 것이 너무나 참담한 뿐입니다. 네. 한 질문 정도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황민지 기자입니다. 아까 결단이라는 게 대통령께서 바로 뭐 어떤 대화를 하자, 오늘이라도 만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항상 말씀하셨던 그 원점 재검토 그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이제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인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파업 전공의들 도와주신다는 게 뭐 어떻게 뭐 금전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인 건지 그렇다면 뭐 대상이랑 재원 마련 이런 부분은 좀 계획이 있으실까요? 전공이 도와주는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 협회에 원래도 이 사태가 나기 전에도 전공의들을 도와주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시급하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전공의 전체에게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첫째는 뭐였죠? 오늘 결단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네. 대화 오늘이라도 만나자 이 말씀하셨는데 네. 대통령이 어떤 원점 재검토 이런 발언이 있어야 대화에 나서 그동안 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질문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 왜 이 핵심인데 질문을 안 하시나라고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지금 양쪽이 평행선이죠.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이러고 두고 볼 거냐라는 거예요. 저희 입장은 2,000명 요구 못 깎아가지고 1,500명 요구 그런 요구 더 이상 하지 말자. 우리도 제로 일단은 양쪽의 요구를 철회하자. 그리고 백지 상태에서 논의를 하자. 대신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의사수급 분과위원회는 22명의 의사 위원 중에 16명의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일본만 그렇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의료 정책을 결정할 때 의료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의사들이 모여서
거기는 생중계도 해요. 그리고 녹취록도 남겨놔요.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을 합니다. 물론 뭐 시민사회 거기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주의원이 아니라 업저버 정도로 들어가는 게 마땅한 것이죠. 의견을 낼 수 있는 정도고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의사니까 그런 실질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구성의 진정한 의료개혁 협의체를 만들어서 원점부터 필수 의료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논의를 하자라는 제안을 대통령께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네, 시간 관계상 금일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